안녕하세요. 디자인법 기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두에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2차 시험 보고 오신 모든 분들께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저도 같은 경험을 해본 입장에서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고 또 시험을 보는 것도 힘들고 그 이후에 기다리는 과정도 굉장히 힘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모두 겪어내시는 분들께 좀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본 강의는 특강이고요. 그 기출 문제에 대한 좀 풀이, 그리고 답안지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좀 개인적인 의견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답은 아니지만 좀 궁금해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고, 논점을 맞추고 못 맞추고를 떠나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고민이 되시는 분들께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 가벼운 마음으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한번 프린트 요걸 통해서 같이 보시면은 일단 두 가지 파트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는 오버뷰라고 해서 각 문제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또 뭐 실제 GS 문제랑 좀 많이 유사하게 나왔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파트 2에서는 이제 각각의 문제별로 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답안지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고 무슨 논점이 있었고 뭐 강약 조절은 어떻게 하면 좋았겠다 이런 도의 느낌을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오버뷰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은 이렇게 줄글로 나와 있어서 사례 문제다라는 거를 딱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날짜도 되게 많고 뭐 공개되었다, 뭐 1국에 출원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GS 문제랑 좀 많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그리고 물어보는 것도 A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뭐 A 프라임은 등록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뭐 신규수 상실 예외 주장을 할 경우에 등록받을 수 있는지 이런 식으로 좀 문제가 명확하게 주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키워드를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뭐가 공개되었고 뭐 1국에 디자인 등록 출원하였고 뭐 또 공개한 게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조약구조 주장하면서 출원하였고 근데 그 1국 출원은 무효가 되었고 이후에 또 유사한 디자인을 또 추가로 출원해왔다 뭐 이런 사실관계를 주면서 등록 가능성이랑 뭐 등록을 위한 조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죠. 그래서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주된 문점이 신규성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조약우주를 했으니 그에 따라 등록될 수 있는지 또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또 설문 2번 같은 경우도 선출원주의 위반에 해당하는지 동일인간에도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보는 문제였고, 또한 신규성도 마찬가지로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GS 문제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렸었는데 그 올해 5회차 3번 문제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먼저 출원한 것도 있고 뭐 먼저 공개한 사정도 있을 때 그와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했다면은 뭐 등록될 수 있는지 뭐 아니면 등록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조치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신규성 위반, 뭐 선출원주의 위반, 선출원주의 위반은 동일인간에도 적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된 논점으로 물어봤었고, 또 신규성실 예외 주장을 할 경우에 등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문제를 드려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딱 봐도 비슷하게 좀 GS 문제와 좀 많이 비슷하게 요즘에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문제가 무엇을 물어보는지도 조금 애매하고 배점이라든지 뭐 논점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올해는 그런 부분 없이 기존에 이제 GS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와 좀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수 상실 예외 주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신규수 상실 예외 주장을 할 경우에 등록될 수 있는지, 그리고 복수의 공지행위가 있을 때 어떻게 취급을 하는지, 그리고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뭐 추가적으로 관련 디자이너로 보정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논점이 숨어 있었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4회차 3번 문제도 보시면은 비슷한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1국의 이탈리아라는 제 1국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했을 때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이런 문제도 드렸었죠. 그래서 동일자에 한국 출원했으면은 동일인간의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된다. 또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조약 우주를 하든지 관련 디자인으로 보정하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출제될 수 있는 범위에서 문제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문제는 화상 디자인 문제였어요. 화상 디자인은 뭐 모든 사람이 다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죠. 수험생들 분들도 아마 화상 디자인이 문제로 나왔다고 해서 당황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당황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이렇게 화상 디자인에 관련된 심사 기준을 좀 잘 안 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화상 디자인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서에 있는 일반론을 잘 암기하고 가신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더해서 심사 기준에는 예시들도 좀 보고 가셔야 되거든요, 무조건. 그래서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설명을 많이 드렸었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좀 소홀히 하시고 그냥 기본서에 있는 것만 좀 보고 가셨다라고 하면은 조금 당황스럽고 뭘 적어야 될지 좀 모르겠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예상 가능한 논점으로 디자인으로 성립될 수 있는지, 즉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 관련해서 문제를 하나 물어봤었고, 두 번째로는 이 디자인 두 개를 주면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네, 논점이 뭐 숨겨져 있는 논점도 없이 그냥 딱 물어보는 논점이 바로 있었죠. 그리고 배점도 6.7점으로 딱 그 정도 분량으로 써줄 수 있는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2회차 1번 문제에 이런 문제를 드렸었는데 비슷하죠. 이렇게 A라는 디자인을 창작했을 때 얘를 디자인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하시오.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화면 디자인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를 좀 출제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뭐 유사 판단 관련해서도 모의고사 문제로서 이런 문제를 드렸어요. 이것도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한 가지 예시거든요.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예시가 사례형으로 나온다면 무조건 출제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서 심사 기준에 있는 예시 중에 하나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드렸는데 굉장히 비슷하게 나왔죠. 이렇게 예상 가능한 논점이었던 이유는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화상 디자인이 굉장히 핫하고 중요한 논점으로 다가오지만 마땅히 사례가 없어요. 판례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거는 심사 기준에 있는 것들인데 심사 기준에서 되게 특이하게도 굉장히 상세하게 예시를 많이 들어주고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꼭 주의 깊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그런 부분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설문 3번도 마찬가지죠. 설문 3번도 이런 예시들은 심사 기준에 있는 예시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도 확선의 적용 여부를 설명하다라고 하는 것도 심사 기준에서 적용이 되냐 안 되냐를 되게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마치 저희가 GS 답안지에 쓰듯이 상세하게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꼭 보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고 가신 분, 안 보고 가신 분들은 분명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전 2회차 1번 문제에서 이런 디자인을 예시로 주면서 이 디자인의 확선 적용 여부, 이제 등록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봤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예시가 문제로 나와서 네,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밑에 이제 도면도 좀 추가가 되어 있는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뿡뿡이 판례와 관련된 문제였죠. 그래서 뿡뿡이 판례를 아마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2차 디자인 보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 하더라도 1차 디자인 보법만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은 뿡뿡이 판례 정도는 다 기억하고 좀 잘 알고 계실 건데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좀 나왔어요. 근데 여기도 좀 특이한 거는 뿡뿡이 판례에 대한 이런 사안포섭을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은 사실 요 설문 3번 8점짜리 정도이고 사실 7점, 15점, 총 22점에 대한 문제는 좀 단문 문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미성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대법원 판례에 대한 태도를 설명하시오. 이런 식으로 그냥 일반적인 단문 문제를 이렇게 주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유사 판단에 관한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논점이죠. 이게 작년에 나왔건 재작년에 나왔건 뭐 5년 동안 매년 나왔건 유사 판단에 관한 문제는 항상 A급이고 아직 기출이 되지 않은 판례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판례도 항상 꼼꼼히 보시고 특히나 유사 판단에 관한 거는 이런 사안포섭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단문 문제도 많이 물어본다. 실제 기출이 그렇게 나오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른 이런 판례에 대한 일반론을 적는 부분도 좀 대비를 꼭 해두시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5회차 1번 문제에 이런 아직 기출이 안 되었던 사례 문제를 하나 드렸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영상, 공지의 영상 부분이 있을 경우에 유사 판단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일반론을 써보라라는 문제도 드렸었죠. 사실 이렇게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영상, 공지의 영상 부분 이런 것들은 거의 매년 GS 문제 이렇게 내는 수준이에요. 되게 중요하고 뭐 좀 진부하고 또 나왔나 싶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논점이고 실제로 이렇게 시험에서도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반론에 대한 문제는 계속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도 판례가 아직 기출이 안 된 판례가 되게 많아서 그 중에 하나를 드렸는데 올해는 요것보다도 뿡뿡이 판례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죠. 그리고 신미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면 요 설문 1번에 있는 신미성은 사실 좀 짱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다고 완전히 불일타 정도는 아니지만
기본서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신미성이 뭐네라고 정도는 보고 가셨을 거예요. 근데 좀 자세하게 설명할 정도로 암기하신 분들은 좀 많지 않을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 그 7점, 100점밖에 안 되니까 그냥 대충 신미성이 무엇이다. 뭐 신미성은 뭐 어떻게 판단한다. 뭐 고저가 문제되지 않고 유무만 문제된다. 뭐 이런 정도의 취지만 적당히 기재해 주셔도 뭐 7점에서 뭐 3, 4점은 받아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조금 잘 못 적으셨다 하더라도 크게 당락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신미성도 사실 요번에 처음 기출된 게 아니라 한 10년 전쯤에 기출이 한번 되었었어요. 그때는 신미성,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의 의미를 서술을 하시오. 이래서 20점짜리로 문제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그때는 훨씬 더 막막했겠죠. 신미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20점 분량으로 작성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뭐 한 7점이니까 그냥 디자인의 성립 요건 의의취지 정도만 기재하시고 뭐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재하시고 뭐 이 정도만 적어도 뭐 7점 정도는 얼추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짱돌이긴 했지만 뭐 크리티컬한 부분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문 3번이 이제 요 사안포섭 문구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뿡뿡이 판례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 판례도 굉장히 아직 기출이 아직 안 되었었고 되게 중요한 논점임에도 아직 기출이 안 되었었고 사실 요거 유사 판단에 관한 거 말고도 무효 심판이 하나 더 있었죠. 그래서 좀 중요한 판례였는데 이번에 좀 기출이 되었네요. 저도 올해에는 문제를 드리지는 못했었는데 재작년에 이런 뿡뿡이 판례를 문제로 드릴 만큼 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논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판례에 대해서도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작성을 해주셨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리고 마지막 문제로 이제 설문 4번인데 문제도 비교적 짧고 물어보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등록될 수 있는지, 뭐 좋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물어봤는데 여기가 또 문제가 또 짧고 하다 보니 요 배점을 채우기가 조금 어려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논점이 뭐 어렵고 뭐 이런 것보다도 그냥 요 배점에 맞게 어떻게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고민이신 분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일반 GS에 나오는 문제랑 되게 비슷하게 나왔어요.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다. 일단 출원을 했는데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타인이 뭐 A랑 A'을 참작해가지고 동일자의 디자인 등록 출원을 하였다. 이랬을 때 A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 A'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였는데 지금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졌기 때문에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서 선출원의 위반이 아닌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였고 여기 설문 2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설문 2는 이제 을이라는 동일인이 동일자의 디자인 2개를 출원했죠. 동일인과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동일인이 동일자의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했을 때 심사 기준은 어떻게 하라고 하고 있는지 그리고 관련 디자인으로 보정할 수 있는 방법 관련 디자인의 요건을 만족하는 방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되게 물어보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였죠. 요 심사 기준의 태도를 물어보는 거. 자세한 내용은 이따가 보기로 하고 실제 저도 기출문제 이렇게 드렸는데 아주 똑같이 문제가 나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보시면은 앞에 선출원한 것이 있고 이따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출원된 디자인이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는데 여기서도 당연히 출원했다가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되었으면은 선출원의 지위가 인정이 되지 않죠. 그러면 선출원주의 위반이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뭐 똑같이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또 4회차의 이번 문제에서도 이런 문제를 드렸습니다. 디자인 갑이라는 동일인이 A와 B를 동일자에 출원했다. 이랬을 때 문제되는 거절 이유랑 극복 방안을 검토하시오 라고 했을 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일인이 선출원주의를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동일인이 동일자의 서로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했을 때 심사 기준의 태도 그리고 관련 디자인 요건을 만족하는지 관련 디자인으로 보정이 가능한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렸었는데 지금 뭐 아주 똑같은 논점이 문제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사실 뭐 아주 리딩 케이스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든지 좀 출제 가능하고 조금만 어렵게 되면은 문제 만들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실제 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올해 시험은 여기까지가 이제 4번 문제를 총평하는 부분인데 올해 시험은
이 GS 문제를 조금 충실하게 보셨다면은 뭐 하나도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총평에는 그 난이도를 중2다라고 좀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 뭐 중하 혹은 뭐 하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GS 문제만 좀 열심히 보셨어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또 다른 문제로 5회차 1번 문제에 또 이런 문제를 드렸는데 여기도 똑같은 논점이었어요. 뭐 동일자에 출원 2개를 했는데 심사관이 취할 조치 관련해서 동일인간에 적용이 되는지, 뭐 동일인이 동일자에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했을 때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드렸었는데 뭐 되게 비슷하게 나오죠.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여기저기 문제를 이번에는 좀 드려봤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나와서 좀 비교적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지 않으셨을까 싶네요. 네, 여기까지 이제 총평이었고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각 설문별로 답안 작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은 좀 고득점을 받을지, 뭐 논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뭐 대략적인 논점이나 뭐 이런 것들은 잘 아실 수 있는데 그냥 좀 시간적 여유가 있으시면은 천천히 보시면서 아, 이런 논점을 뽑았을 때 답안지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고 어떤 식으로 좀 더 작성을 하면 남들과 좀 차별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식의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논점을 뽑은 다음에 그 논점을 주고 그냥 쭉 줄글로 나열해서 결론 내면은 보통은 가겠죠. 보통은 가지만 저희가 상대평가고 남들보다 조금 더 잘해야 붙을 수 있는 시험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조금 더 차별점을 주기 위한, 조금 더 눈에 띄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1번 문제부터 보시면은 앞에서 봤듯이 문제가 이렇게 길게 나와 있습니다. 뭐 날짜도 많고 뭐 이렇게 뭐 주체도 나오고 하니까 이런 거는 문제를 보자마자 망설이지 말고 바로 타임라인을 그리셔야 되죠. 그래서 문제가 복잡하지만 이 문제를 그냥 이렇게 대체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타임라인 하나 그리면은 이 앞에서 봤던 텍스트 하나도 기억하지 말고 그냥 이 타임라인 상으로만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한번 보시면 일단 갑이 A를 공개했어요. 기자회견을 통해서 공개하고 A를 7개 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A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지금 A를 출원했죠. 그리고 유사한 디자인을 한 달 뒤에 또 우리나라에 출원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번째로 물어본 거는 A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A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 A 출원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시면 공개, 출원이 있죠. 공개는 33조가 문제가 되고 출원 같은 경우는 46조가 문제가 되겠죠. 근데 1국 출원이니까 46조가 문제가 되진 않죠. 46조의 취지가 중복된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인데 그 중복된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거니까 뭐 타국에 출원이 있든 없든 등록되었든 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46조는 적용이 없다. 이지만 어쨌든 문제되는 거는 요 세 가지다. 그래서 문제의 소재를 먼저 적어주시고 뭐 다짜고짜 뭐 신규성, 의취지 막 이런 거 적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출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를 조금 먼저 정리를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절 이유는 앞에서 봤듯이 딱 눈에 보이는 거, 선출원주의 위반인지 신규성 위반인지가 지금 문제가 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선출원주의는 지금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문제가 되지 않는 거는 아주 간략하게 먼저 적어줘요. 문제가 되고 중요한 거는 좀 나중에 적어주고 가볍게 그냥 치고 넘어갈 수 있는 거는 좀 먼저 적어줍니다. 가볍게. 그냥 가볍게 선출원주의가 문제가 되긴 하는데 뭐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시고 신규성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경우죠. 그래서 신규성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적어줍니다. 뭐 기자회견 통해서 공개되고 뭐 프로그램 통해서 공개가 되고 뭐 이런 거는 국내에서 공개가 되는 국외에서 공개가 되는 상관이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지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의 거절 이유는 존재할 것이다. 이렇게 먼저 무엇이 문제되는지를 얘기해 주고 이후에 조약 우선권 주장을 했으니까 조약 우선권 주장을 했으니 이제 등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라고 가시면 되죠. 그 얘기를 이 문제점이라는 목차를 통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답안지에 이런 문제점이라는 목차를 되게 잘 적어주는데 이유가 여기서 지금 신규성 위반이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조약 우주를 했으니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저희는 갈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그냥 바로 조약 우주의 의취지, 요건, 절차, 효과 이렇게 적는 것보다도 왜 조약 우주를 검토해 주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신규성 위반이지만 조약 우선권 주장은 뭐 판단 시점을 소급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통해서 요 A가 등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라고 여기서 먼저 조금 이야기해 주면 좋죠. 그래서 조약 우주가 뭐고 조약 우주가 인정될 수 있는지 요건을 만족하는지 이제 주객 시 검토해 주시면서 사안의 경우 주객 시 요건을 다 만족한다 이렇게 결론 내시고 그리고 조약 우선권 주장에 따른 효과는 판단 시점이 소급되니까 뭐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시면 되겠죠. 근데 다만 얘의 판단 시점이 요 1국으로 소급이 되기 때문에 얘에 대한 신규성 위반은 극복이 되지만 이보다 앞서서 공개된 신규성 위반은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뭐 소급 위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조금 더 적어주신다고 하면은 여기서 그 조약우주의 객체적 요건에서 1국 출원이 지금 무효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뭐 무효가 되어 있긴 하지만 조약우주를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없죠. 뭐 정규의 출원이기만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그냥 한 줄 가볍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1번은 뭐 이 정도 적어주시면 10점 분량 나오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그냥 딱 눈에 보이는 논점이 뭐 신규성 위반이다, 뭐 조약우주 의취지 요건 절차 효과 써가지고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까지 적으면은 6점에서 8점 정도? 뭐 열심히 일반론 많이 채우면은 뭐 10점 정도도 나올 수 있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답안보다는 뭐 이런 좀 부수적인 논점들, 뭐 소결, 뭐 설문의 해결 이런 식으로 좀 답안을 풍성하게 해주고 논리적으로 보일 수 있게 해주는 장치들을 조금 해주시면 분량 채우기도 쉽고 뭐 남들보다 뭘 좀 더 적었네, 답안을 논리적으로 적었네라는 인상을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문 2번 같은 경우는 이번에는 A'이 등록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거예요. A'도 마찬가지로 이 앞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시면은 얘가 46조가 검토해줘야 되고 얘도 출원이 있기 때문에 46조, 얘네 공개행위에 대해서는 33조가 이렇게 문제가 되죠. 이 상황에서 지금 배점이 8점이고 그리고 설문 3번에서 지금 신기수상실 예외 주장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 조금 배점이나 이 다음 논점들을 좀 고려해가지고 목차를 잡아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출원에서 문제가 되는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를 얘기해 줘야 되는데 요 46조 요거에 대해서는 지금 앞에서 검토해 주었죠. 요 설문 1번에서 검토해 줬기 때문에 요거는 중요도를 아주 낮게 가져갑니다. 또 마찬가지로 얘가 공개되었기 때문에 신규성 위반의 거절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도 앞에서 해주었죠. 그래서 중복되는 얘기를 굳이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것도 비중을 굉장히 작게 가져갑니다. 그러면 남은 거는 얘인데 얘에 대해서 조금 길게 논점을 가져가는 게 좀 중요해요. 그래서 요 선출원주의 위반에 대해서 좀 길게 배점을 가지고 가고자 합니다. 선출원주의 위반의 거절이유를 검토할 건데 무엇이 문제되는지도 여기서 검토를 해줄 거예요. 선출원주의가 그냥 단순히 적용되냐 안 되냐, 양 디자인이 유사하냐 안 유사하냐 이게 뭐 논점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갑이라는 동일인이 지금 동일인이 출원 2개를 했을 때 그 출원 사이에도 적용이 있는지가 지금 문제가 되는 거니까 선출원주의가 문제가 되는데 동일인 간에도 적용이 되는지 그 부분을 중점으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논점을 정리해주고 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출원주의가 무엇이고 동일인 간에도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되는지를 검토해 주신 다음에 사안의 경우는 동일인 간에 적용이 된다. 그리고 신규성 위반의 사유도 분명히 있는데 얘는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뭐 상수한 바와 같이 신규성 위반의 거절 이유도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선출원주의 신규성 위반의 사유가 있으므로 뭐 등록받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해주시면은 8점 정도 분량 나오시겠죠. 물론 여기에 배점이 뭐 한 5점 정도 더 있었다면은 추가적으로 등록될 수 없으니 등록을 위한 조치로 뭐 신규수상실 예외 주장, 뭐 관련 디자인 보정 막 이런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배점이 8점이고 이런 논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적어줘야 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에도 뭐 지금 경주마처럼 이렇게 앞만 보고 가지 마시고 요 설문도 보시고 그 다음 설문도 한번 쭉 보시면서 이 논점은 뒤에서 써줘야겠다. 왜냐하면 여기서 써주면 뒤에서 할 얘기가 없으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전략도 좀 짜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셔야 생길 수 있는 스킬인 것 같아요. 2번까지 이렇게 했고 이제 설문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서 봤듯이
이제 신규수상실 예외 주장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 등록될 수 있을 것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문제에서 대놓고 논점을 요 신규수상실 예외 주장이라는 논점을 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풍부하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수상실 예외 주장에 일반론을 쭉 적어 주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교재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대부분의 기본서에는 36조 신규수상실 예외 주장에 관해서 뭐 의의 취지, 요건, 절차, 효과, 뭐 위반시 취급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이 논점이니 그냥 기본서에 있던 그대로 의요, 절효 쭉 적어주시는 부분이 아마 많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렇게 적는 것보다도 이런 논점을 좀 가공해가지고 답안지를 적어주면 좀 더 논리적으로 보일 것 같거든요. 예컨대 일단 신규수상실 예외주장이 무엇인지 이 의의 취지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신규수상실 예외주장을 검토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봐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먼저 적어주었습니다. 그 효과, 이 신규수상실 예외주장을 했을 때의 효과는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요 잘만 주장하면 우리가 등록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해주겠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먼저 해주는 거죠. 네. 의의 취지랑 효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사안의 경우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공개가 되어 있는데 공개된 것으로 보지 않아주면은 등록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러면 그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검토하겠다라고 가시면은 조금 더 답안지가 논리적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용 가부 관련해서 이제 요건을 검토해 주는 거죠. 주객 시 요건 써주시면서 특히나 지금은 공개가 지금 복수계 있죠. 공개가 하나, 두 개 있기 때문에 이런 복수의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에 되게 유명한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판례도 조금 여유가 되시면 적어주시면서 사안포섭 뭐 만족한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근데 요거는 아주 중요한 판례긴 하지만 지금에는 사실 좀 마이너한 논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요 판례가 문제가 되었던 거는 공개가 여러 번 되었지만 그 공개된 디자인들 간에 완전 동일하다기보다는 약간 달랐기 때문에 그리고 다르고 그 다른 정도가 동일성 범위 안에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사안에서 좀 논점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대놓고 똑같은 디자인 두 개가 공개되었다라고 하니까 이 복수의 공지행위가 있는 경우에 관한 판례를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것보다는 그냥 이런 복수의 공지행위가 있을 때 최초 출원에 대해서만 하면 된다. 뭐 그 정도. 그리고 그 기산점 1년이라는 그 기산점도 요 최초 공지행위로부터 기산이 된다. 뭐 이 정도의 논점을 좀 더 가지고 가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안의 경우도 요건을 만족하므로 이제 등록 가능성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되죠. 일단 A 관련해서는 얘네들에 대해서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으면 등록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A 프라임에 관련해서는 얘네들에 대해서 공지된 것으로 보지 않으면 신규성 위반의 거절 이유는 없겠지만 여전히 이 A 출원으로 인해서 46조 선출원주의 거절 이유는 존재하죠. 그래서 등록받을 수는 없어요. 여전히. 그렇게 결론을 내려주시고 다만 얘랑 지금 유사하니까 얘를 35조 1항 관련 디자인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48조 2항 보정을 통해서 관련 디자인으로 보정해가지고는 등록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정도의 간단한 얘기 정도 마지막에 적어주시면 괜찮겠죠.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요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좀 주된 논점으로 물어보고 있으니까 여기를 좀 풍부하게 적어주시고 뭐 이런 거는 조금 마이너하게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문제 1번을 보았고요. 이번에 문제 2번을 보시면은 화상 디자인에 관한 문제로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출제 가능한 논점이 다 나왔어요. 아주 출제 가능한 논점이었고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설문 1번부터 보시면은 앞에서 봤듯이 이 화상 디자인이 디자인으로 성립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였어요. 즉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만족해서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만족할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죠. 이랬을 때 뭐 그냥 저희가 이 문제 보자마자 아마 논점이 떠올랐을 거예요.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 저희 일반론 잘 암기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일반론을 잘 써주시고 여기 문제에 이런 멘트도 주었죠. 가상 키보드용 화상이니까 얘가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지 사안 포섭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6점 배점이니까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채울 수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하셔도 패스에는 별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답안을 풍성하게 논리적으로 작성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렇게 적을 것 같아요.
일단 문제의 소재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요 논점도 좀 중요한 논점이에요. 요 가상 키보드용 화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상 키보드용 화상이 어떤 방식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선결적으로 검토해 주시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뭐 문제에서 화상 디자인이라는 얘기를 해주긴 했지만 이렇게 UI 관련된 어떤 특정한 화상 관련된 거를 디자인했을 때 이 디자인을 화면 디자인으로 보호할지 화상 디자인으로 보호할지도 좀 선결적으로 검토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런 키워드가 있죠. 공간 등에 투영된 가상 키보드, 공간 등에 투영된 물품을 전제로 하지 않는 가상의 어떤 공간에 표현되는 디자인이기 때문에 물품을 전제로 하는 화면 디자인으로는 일단 등록이 불가능하다라는 걸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는 게 훨씬 좋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마 이거를 출제하신 분도 둘 중에 무엇을 검토할지 방향성을 명확히 정해주기 위해서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 놓은 거거든요. 공간, 투영, 뭐 가상 키보드 뭐 이런 식으로 얘는 화면 디자인으로 검토하지 말고 화상 디자인으로 검토해라 라는 단서를 되게 많이 준 거기 때문에 좀 배점이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저라면 요거를 무조건 먼저 적어줄 것 같아요. 네, 이 디자인은 화면 디자인으로 지금 보호가 될 수 없다. 공간상에 투영되는 거니까. 그치만 화상 디자인으로는 등록을 받을 수가 있다. 화상 디자인 성능 요건을 만족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검토하겠다. 이런 식으로 요거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시는 게 좀 중요하죠. 그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요 디자인의 성립 요건 2조 1호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셔야겠죠. 그 이유는 뭐 디자인은 물령 지심의 요건을 만족해야 된다. 물령 시심이라는 요건을 만족해야 되는데 그 중에 물품성의 화상이라는 것이 최근 개정법상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만족하면은 자동으로 물품성을 만족하는 것이 되어서 디자인으로 성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논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디자인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고 화상이 물품에 포함된다라는 것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상 디자인에 관한 요건을 만족하면 물품에 포함되어서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만족한다라고 가시면 되겠죠. 지금 문제에서도 물어보는 게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물어보는 거니까요.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먼저 물어본다라기보다도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래서 뭐 그 다음은 1번은 적어주시면 되죠. HG 적어주시고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 적어주시고 마지막에 결론 만족한다. 사안포섭 좀 적절히 잘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주시면 배점 6점 분량 충분히 채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도 좀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런 식의 좀 전제부에 적어줄 수 있는 내용들 그리고 좀 이런 답안을 빌드업해 나가는 과정 화상 디자인의 성립 요건을 결국은 검토할 건데 요거를 검토하기 위해서 빌드업해가는 이런 과정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냥 양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하시오라는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심사 기준에 있는 예시죠. 만약에 심사 기준에 이런 예시가 없었으면은 저도 어떻게 풀지 몰랐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심사 기준에 있고 친절하게 양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심사 기준에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그거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문제 소재 적어주시고 일단 요거는 뭐 생략 가능해요. 지금 앞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요 디자인이 무엇인지를 좀 먼저 정의를 해주고 싶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또 무슨 화상이다라고 해서 이미 양 디자인은 화상 디자인이다라는 거를 조금 문제에서 얘기해 줬기 때문에 요거는 좀 생략하셔도 됩니다. 적어주신다면은 디자인 A와 디자인 B는 화상 디자인에 해당한다. 그래서 화상 디자인 간의 유사 판단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일반론 쭉 적어주시고 사안포섭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이 사안포섭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사안포섭 부분이 강조되려면 이렇게 목차를 나눠서 적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화상 디자인 간의 유사 판단에 관한 일반론을 보시면은 형태가 일단 동일 유사한지를 보고 용도와 기능이 동일 유사한지 혼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죠. 그럼 이런 판단 기준에 맞게 사안포섭을 해주셔야 되죠. 형태가 유사한지, 용도 기능이 유사한지, 뭐 혼용 가능성이 있는지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잘 검토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긴 할 건데 그런 것들이 좀 더 채점자의 눈에 잘 들어오고 답안지가 논리적으로 보이려면
이런 식으로 목차를 나눠가지고 적어주시는 게 중요하죠. 일단 형태를 나는 검토하겠다라고 해서 정육면체, 정사각형의 도형들이 많고 이런 식으로 형태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혼용 가능성이랑. 네.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적더라도 목차를 구분해가지고 나는 이것도 검토했고 그 다음에 이것도 검토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결론을 어떻게 내렸다.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논리적으로 흘러갈 수 있게 답안을 써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이런 화상 디자인만이 아니라 뒤에서 보는 뿡뿡이 판례든 뭐든 간에 유사 판단을 하실 때 뭔가 사안 포섭을 길게 가져가실 건데 그 길게 가져갈 때 적절히 나눠가지고 목차를 나눠서 적어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채점을 제가 많이 해본 입장에서 그 줄글 하나하나 열심히 읽는 거는 좀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이렇게 뭔가 논점별로 목차를 나눠가지고 적어주시면 채점하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아, 얘는 요거도 잘 적었고 요거도 잘 적었네. 이런 식으로 좀 채점하기도 쉽고 답안지도 논리적으로 보이니 그런 관점에서 좀 답안지를 꼭 잘 적어주세요. 네, 그래서 설문 2번은 문제가 어렵지도 않고 쉬운 문제였지만 이렇게 답안지를 좀 잘 적어주시는 스킬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설문 3번도 비슷한 문제였어요. 요거는 좀 심사 기준에 있는 다른 예시를 보여주면서 이번에는 확선 적용 여부를 검토해라라고 문제를 줬습니다. 이것도 심사 기준의 예시가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확선에 관한 일반론 적어주시고 화상 디자인은 확선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면 되죠. 네, 화면 디자인이 먼저 있고 화상 디자인이 나중에 있으면 적용될 수가 있고 반대의 경우에는 적용될 수가 없다. 근데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여기서도 형태가 유사한지 용도 기능이 유사한지 그런 얘기들을 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일반론 적어주시고 여기서도 사안 포섭을 위에서 봤던 거랑 마찬가지로 형태, 용도, 기능 등을 비교해서 적용이 없다, 비유사하다 라고 결론 내리고 확선 적용 없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이게 위반이라고 적었는데 이거 위반되지 않는다 라고 고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결국 확선은 적용이 되지 않죠. 네, 이것도 그렇게 문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이제 이런 일반론을 암기하신 분들은 아마 다들 잘 암기하셨을 건데 이렇게 심사 기준의 태도를 보지 않으셨다면은 여기 부분을 굉장히 부실하게 적을 수밖에 없죠. 그냥 느낌적으로. 그래서 이번 시험은 이렇게 심사 기준을 좀 꼼꼼하게 보시는 게 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제 3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봤듯이 뿡뿡이 판례에 관한 문제이고 이게 신미성, 유사 판단의 기준, 사안 포섭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나왔었는데 일단 첫 번째 신미성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짱돌이기는 하지만 아주 예측 못할 부분은 아니었고 배점도 7점으로 작기 때문에 어느 정도로만 기재를 해주어도 합격에 전혀 지장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빈칸으로만 두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적어주시냐면 그냥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신미성이 무엇인지 여기다가 2조 1호도 적어주실 수 있겠죠. 디자인의 성립 요건에 대해서 좀 먼저 적어주시고 그 중에서 신미성이 무엇인지 좀 적어주시고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에 대해서 견해 대립도 있고 심사 기준, 판례도 있고 검토도 있어요. 요거 그냥 아시는 선에서 대략적으로만 적어주시고 판단하는 방법도 고저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신미성은 그 유무가 문제가 된다. 그 정도의 내용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위반하는 경우 33조 1항 본문 위반에 해당해서 거정 의무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조 1호 누구나 적을 수 있죠. 신미성의 취지 대략적으로 적어주실 수 있죠. 이런 판단 기준 이것도 아시는 선에서 대략적으로 적어줄 수 있고 흠결시 취급 이 정도도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거는 딱히 대비를 안 하시더라도 답안 작성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황하지 마시고 아시는 선에서만 좀 적어주셔도 4, 5점은 충분히 가져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풀어주시면 되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판례에 대한 일반론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말이 이런 판례의 태도를 검토하라는 거지 결국은 저희가 기본서에서 암기하고 있는 그 일반론을 그대로 적으라는 거거든요. 그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역대 기출문제를 다 보면은 유사 판단에 관한
그 논점이 굉장히 자주 기출이 되고 있기는 한데 뭐 생각보다 판례나 어떤 사안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일반론에 대한 문제를 물어보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소에도 이런 일반론에 대해서 좀 열심히 암기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냥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주고 유사 판단 방법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오. 뭐 15점, 20점 이렇게 주더라도 뭐라도 적을 수 있게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좀 비슷하게 문제가 나왔죠. 근데 이번에는 조금 세부적으로 이제 관찰하는 방법, 그리고 뭐 공지 부분, 뭐 기능 관련된 형태, 뭐 이런 논점을 주면서 관련된 일반론을 적어보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소설문 1에 관해서는 관찰하는 방법에 대한 거니까 뭐 유관에 의한 관접적 대비 관찰을 하고 전체 관찰을 중심으로 하되 요구 관찰을 좀 섞어주고 외관에 의한 관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 되는데 뭐 지금 판례를 중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좀 했으니까 뭐 이런 내용들보다도 뭐 요거 위주로 조금 배점을 크게 가져가면서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배점이 7점이니까 요것만 적기에는 조금 내용 채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좀 기억을 떠올리셔가지고 적어주시면은 플러스가 되고요. 뭐 소설문 2번 같은 경우는 물어보는 게 분명하죠. 요거에 대한 판례의 태도. 뭐 등록요건 판단 시, 권리범위 판단 시 나눠서 적어주시고 기능과 관련된 형태가 있는 경우 뭐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라는 얘기, 뭐 대체 가능한 형상이 있는 경우에는 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 이런 식으로 적어주시면은 요것도 8점은 쉽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적어주시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실제 판례에 관한 사안을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권리범위학의 심판이니까 결국은 그냥 양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해보라는 얘기죠. 등록 디자인과 확인 대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라 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온 게 요 뿡뿡이 판례에서 요 뿡뿡이 판례가 문제로 나온다면은 기억해야 될 키워드 3가지가 있거든요. 사안 포섭 하실 때. 요 손잡이 부분, 그리고 요 캡 부분, 그리고 요 끝 부분. 요 3가지 가지고 양 디자인의 유사 판단을 하고 뭐 창작성 판단을 하고 막 이랬었어요. 그래서 요거 3가지 키워드만 기억하시면은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대충 말 지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에서 되게 친절하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손가락 삽입부, 그리고 여기 젓가락 몸체 하단 부분, 캡 부분, 네, 이런 식으로 3가지 요소에 대해서 전부 다 문제에서 친절하게 기재를 해주었죠. 그리고 뭐 약간 유사하다, 뭐 어쨌다 이런 식으로 추가적인 설명도 해주었고요. 그럼 저희는 이런 키워드 3개 가지고 적절하게 조합해서 사안 포섭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배점 8점이니까 충분히 답안지 채울 수가 있으시겠죠? 그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문제 소지 적어주시고 근데 지금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해라 라고 물어본 게 아니었으니까 뭐 유사 판단에 대해서 막 적어주는 게 아니라 권리범위학의 심판에 따른 결과를 물어봤으니 권리범위학의 심판에 대해서 답안지를 작성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권리범위학의 심판이 무엇인지, 권리범위학의 심판은 적법하게 청구했는지, 이해관계가 있다, 그 디자인권자죠. 디자인권자이고 청구인 적격을 만족한다. 그리고 확인 대상 디자인은 뭐 적법하게 특정을 했고 뭐 이런 요건을 만족하면은 심판 적법할 것이다. 그러면 이제 본안 판단에서 권리 범위에 속하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죠. 여기서도 그냥 뭐 유사 판단에 관해서 막 적어주시는 게 아니라 지금 물어보는 거는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갑의 권리 범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줘야 되겠죠. 갑의 권리 범위는 92조에 따라서 이 등록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그 보호 범위가 형성이 돼요. 그래서 갑의 디자인권의 권리 범위는 이 등록 디자인과 이와 유사한 디자인에까지 형성이 된다 라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 근데 딱 봐도 A, B가 동일하진 않죠. 유사한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사 판단을 이 아래에서 쭉 해주시면 됩니다. 유사 판단의 전제로서 물품의 동일유사를 전제로 한다 라는 이야기를 먼저 해주시고 물품은 젓가락으로 동일하긴 하지만 반드시 빼먹지 말고 적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뭐 한 줄이라도 적어주셔야 됩니다. 물품은 동일하다. 그리고 형태를 메인으로 이제 적어주시면 되겠죠. 여기를 메인으로. 근데 여기서도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렇게 유사 판단하실 때는 답안지를
공통점, 차이점, 결론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되게 좋아요. 이렇게 해야 그 실제 판례들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고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에도 이런 목차로 답안을 작성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좀 답안지가 논리적으로 매끄럽게 흘러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안 포섭을 하시더라고요. 아, 뭐 이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저건 어떻고 그래서 결론 이렇게 가시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 그것보다 일단 내가 생각했을 때 양 디자인의 공통점을 다 기재를 해요. 그리고 양 디자인의 차이점을 다 기재를 해요. 그리고 지금 판례가 결론을 비유사라고 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이점을 이유로 비유사하다. 뭐 이러한 공통점은 공지 형상이고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이므로 차이점을 요구로 보면은 비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만 가시면 되죠. 뭐 반대로 유사하다고 가실 거면은 공통점 차이점이 있지만 이러한 차이점은 뭐 세부적으로 볼 때만 볼 수 있는 미세한 차이다. 그래서 공통점으로 인해서 유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답안지가 매끄럽게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공통점 먼저 언급을 해주시고 차이점 언급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결론을 지어주시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 뭐 세 가지 키워드 드렸죠. 요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을 때 공통점이다라고 생각되는 거 다 적으시고 차이점이다라고 생각되는 거 다 적으신 다음에 결론만 비유사라고 가시면 돼요. 앞에서 봤듯이 뭐 공통점은 뭐 공지된 거고 뭐죠?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거다.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렇게 결론 내시면 되죠. 그리고 주의하실 게 이런 거예요. 물음 2에 따른 결과를 설명하시오. 물음 2에 따른 결과가 뭐냐면 물음 2가 설문 2번이었거든요. 요 판례 태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라고 했는데 물음 2에 따른 결과라는 거는 이러한 유사 판단에 관한 요 판단 법리에 기초해서 이 결과를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답안지에 적으실 때 이 앞에서 봤던 이런 판단 법리를 섞어가지고 사안 포섭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물음 2에 따른 결과를 얘기를 써줬죠. 이런 문제가 최근에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뭐 유행인지 아니면 그냥 전년도 기출을 계속 참고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어떤 판례에 관한 일반론을 물어보시고 이 판단 법리에 비추어서 사안 포섭을 해보시오 라는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번도 그렇죠. 설문 2에서 어떤 판단 법리를 물어보고 이거에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시오 이렇게 문제를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 결론을 낼 때 여기서 기껏 검토한 내용을 충분히 활용하셔야 되겠죠. 네, 별도로 검토하지 마시고 여기서 앞에서 검토했던 이 법리에 비추어서 사안 포섭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안 포섭 하실 때 그런 것도 조금 녹여주시고 뭐 결론은 비유사하다라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이 뿡뿡이 판례가 좀 중요했던 이유는 뭐 단순히 좀 저에게 익숙한 이야기이기도 할 뿐더러 그거 말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지금 권리범용의 심판을 물어봤지만 무효 심판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실제로 이 뿡뿡이 판례 사안은 디자인권자가 다른 디자인권자한테 무효 심판을 먼저 청구했어요. 무효 심판. 얘에 대해서 이 캐릭터에 대한 디자인은 무효된다. 왜냐하면 창작성 위반이기 때문에. 네, 창작성 위반으로 얘는 무효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공지된 캐릭터도 있고 공지된 젓가락도 있으니 요거 두 개 결합하면 용의 창작 가능하다. 그래서 무효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먼저 청구했어요. 그래서 인용이 되었어요. 인용이 되어가지고 이 디자인권은 없어졌지만 디자인권이 없어진다고 내가 실시 못하는 건 아니죠.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가져갈 수 없을 뿐이지 실시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실시도 막고자 이런 적극적 권리범용의 심판을 제기한 겁니다. 야, 너 이거 실시하는 거 내 등록 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 그러니까 너는 실시도 하지 말아라 라고 권리범용 심판을 제기했지만 결국 비유사하다라고 결론이 났죠. 그래서 얘는 실시는 할 수가 있게 되었어요. 최종적인 결론은 요 뿡뿡이 캐릭터를 요 모티브로 한 젓가락을 판매하는 사람은 뭐 디자인권은 없어졌지만 판매는 할 수 있게 되는 뭐 그런 상황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에 대해서 이게 심판도 한 2개가 청구가 되고 창작성에 관한 논점, 유사 판단에 관한 논점 여러 가지 논점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판례였어요. 실제 한 2년 전에도 이렇게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무효 심판, 뭐 권리범용 심판 이렇게 2개가 청구된 사안이 있었는데 그게 또 기출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관점에서 좀 중요한 판례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요 윗부분에 보시면은 요쪽 아랫부분에 단서가 하나 있어요. 여기 비교 대상 디자인 1, 2라고 나와 있는 부분부터 출원 전에 공지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디자인도 조금 활용해가지고 검토를 해봐라 라는 식의 문제를 주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답안지에 적지는 않았지만 뭐 한 세네 줄 정도로 더 적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유실시 디자인의 항변. 아까 여기 지금 무효심판도 청구가 되었다라고 했죠. 실제 이렇게 비슷하게 공지된 두 디자인에 의해서 얘가 무효가 되는 사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점을 좀 반영해가지고 이 디자인으로부터 용의 창작 가능하다면 자유실시 항변도 할 수 있다라는 취지의 논점을 뭐 간략하게 한 세네 줄 정도 적어가도 뭐 충분히 뭐 가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안보선만 잘 하시면. 근데 다만 여기서의 논점은 요 캐릭터, 요 젓가락 디자인은 공지 디자인이었고 여기에 부착된 이런 캐릭터 같은 경우는 주지 형태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공지 디자인과 주지 형태를 서로 결합한 경우에도 용의 창작 가능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가 논점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이렇게 뭐 캐릭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막 뭐 주지 형태이다, 뭐 널리 알려져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잘 나와 있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좀 메인 논점은 아닌 것 같고, 적어주신다면은 그런 거를 조금 사안포섭을 좀 활용하셔가지고 뭐 그렇게 해당한다면 자유실시 항변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좀 간단하게 적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적어줄 수 있는 논점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게 마무리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제 4번 보시면은 네, 이것도 GS 사례 문제와 되게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줄글로 나와 있지만 이것도 값을 나오고 날짜 나오고 하니까 이렇게 타임라인 바꿔서 적어주셔야 되죠. 이렇게 타임라인 그리시면은 요거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디자인 A가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단 A'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요 A에 대해서 등록받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라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뭐 창작했다라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죠. 뭐 디박건이 있다 뭐 이 정도 얘기할 수밖에 없고 뭐 공지된 것도 아니니까 여기서 문제되는 건 아니고 여기 출원이 지금 문제가 되죠. 출원이 되었기 때문에 46조 1항에 따른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고 간다. 그래서 얘보다 앞선 출원이 있기 때문에 선출원주의가 문제가 된다라는 게 논점이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먼저 적어주셔야 됩니다. 선출원주의 위반 여부, 선출원주의 의치지 적어주시되 선출원의 지위를 먼저 적어주셔야 되죠. 네, 잘 아시겠지만 일단 출원된 디자인 등록 출원은 먼저 출원되었다면 다 선출원의 지위를 가지고 가요. 근데 다만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거나 뭐 무효 지위가 포기되었거나 뭐 이러면은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지죠. 그래서 선출원의 지위가 있는 경우가 원칙인데 선출원의 지위가 없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지금은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졌으므로 선출원주의 위반의 거절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가져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원칙과 예외 이 두 가지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도 이 목차를 꼭 두 개 나눠가지고 잘 적어주세요. 원칙과 예외, 요 메인 논점이니까 최대한 풍부하게 적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칙과 예외 잘 적어주시고 사안의 경우는 선출원주의 위반은 아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선출원주의 위반은 아니다. 소극이죠, 소극. 네, 지금 먼저 된 출원이 있지만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선출원의 지위가 없어져서 A는 등록될 수 있을 것이다 로 가야겠죠. 네, 소극으로 가시고, 그리고 사실 이것만 적기에는 좀 배점이 좀 커요. 8점이기 때문에 요거를 좀 아무리 풍부하게 적어도 8점을 채우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라면은 좀 생각할 수 있는 다른 논점들을 좀 끄집어낼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단 출원이 되었으면은 이 출원이 언제든 공개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염두에 두셔야 되거든요. 물론 특허처럼 강제 공개 제도는 없지만 얘가 혹시라도 여기서 신청해가지고 52조에 따른 출원 공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협의제 위반으로 얘가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으면은
56조에 따라서 공보에 게재가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식의 논점을 조금 더 찾아가지고 네, 선출원이 공개되는 경우에 대해서 좀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협의제 위반으로 거절 결정이 되었다라면은 선출원의 지위를 여전히 가지고 가죠. 네, 그거에 대해서도 하나 적어주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그냥 이 출원이 거절 결정이 확정이 되었는데 이 거절 결정 확정된 이유가 이 출원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뭐 도면을 잘못 그렸다든지, 뭐 이 출원이 뭐 신규성, 창작성 위반이 있다라든지, 뭐 1디자인 1출원, 뭐 한벌물품 디자인의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다든지, 뭐 등등 이 출원 자체에 문제되는 거절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A라는 디자인에 대해서 뭔가 하자가 있다면 똑같은 거 또 출원했으면 얘도 똑같이 거절이 되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좀 적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상상력을 좀 발휘하셔가지고 조금 보조 논점으로 적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설문의 해결 가시면 되겠죠. 그렇게 적어주시면 8점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메인 문제는 요 설문 2번이었죠. 이번에는 A''이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 A까지 같이 고려를 해줘야 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A''과 관련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갑이 출원한 A 출원, 을이 출원한 A 출원, 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모두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갑의 디자인 A와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거는 앞에서 봤죠? 46조. 거절 이유가 있지만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선출원의 지위가 없다. 그래서 선출원의 지위가 없으므로 46조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거 적어주시고, 이번에는 을과의 문제에서 문제가 되는 거를 좀 적어주시면 되겠죠. 이 갑과의 관계에서 문제되는 거는 설문 1번에서 지금 적어줬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여기를 이제 메인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를 메인으로 적을 건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런 논점이죠. 지금 동일인, 을이라는 동일인이 동일자에 같은 날짜에 A 출원, A 프라임 출원을 했습니다. 두 개의 출원을 했지만 두 개가 모두 유사한 출원이에요. 그렇다면 동일인이 동일자에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했을 경우에 심사 기준의 태도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적어드리면은 일단 동일인이 동일자에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했다라고 하면은 심사 기준은 일단 협의제 위반의 거절 이유를 통지하죠. 46조 거절 이유를 통지하고 양 디자인이 유사하니까 만약에 둘 중에 어느 하나가 관련 디자인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관련 디자인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통지해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심사 기준에. 그래서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주의하실 게 양 디자인이 유사하면 이렇게 가지만 만약에 양 디자인이 동일하다라고 하면은 그냥 46조 2항의 거절 이유만 통지하고 끝나죠. 왜냐하면 동일 디자인 간에는 관련 디자인 등록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유사한 디자인의 경우에 딱 요 논점이 이어지고,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쭉 적어주시면 되고, 그 중에서 35조 1항의 요건을 만족할 경우에만 이렇게 통지가 되니까 요 35조 1항의 요건을 만족하는지를 또 검토해 주셔야겠죠. 요거에 대해서도 풍부하게 검토해 줄 수가 있고, 만약에 검토해가지고 이런 취지의 통지를 받았으면은 출원인이 해줘야 될 조치가 뭐죠? 알겠습니다. 관련 디자인으로 보정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되죠. 48조 2항에 따라서 관련 디자인을 단독의 디자인으로 바꿔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논점으로 답안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둘 이상의 유사한 디자인을 같은 날에 동일인이 출원하는 경우에 심사 기준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사안의 경우 35조 1항의 요건을 만족한다면 이렇게 35조 1항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는 취지가 함께 통지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35조 1항의 요건을 과연 만족할 것인지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만족을 할 것 같아요. 만족을 한다면 48조 2항에 따라서 보정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등록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논점을 뽑아낸다면 동일인이 동일자의 유사한 디자인이니까 이 동일인 간에도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되나? 적용이 되죠. 네, 이 논점 단어 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그거 적어주시면 되겠죠. 동일인 간에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되는지에 대해서 적어주시고, 적용이 된다. 협의제 위반일 것 같다.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아래서 적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사실 뭐 만약에 요 논점을 좀 잘 모르셨으면은 답안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냥 배점이 일단 12점으로 굉장히 커가지고 딱 봤을 때 동일 인간의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되고 뭐 협의제 위반인 것 같네. 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고 통지할 것 같네. 뭐 그 정도의 논점만 떠올리시면은 이거 12점호를 어떻게 채우나, 뭐 숨겨진 논점이 더 있나 좀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이 논점을 좀 알고 계셨어야 됩니다. 이게 막 어디 법조문에 막 기재되어 있는 건 아니지만 심사 기준에 좀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양 디자인이 동일할 때 유사할 때의 취급도 다르고 또 여기서 비교해 보면 타인이 출원한 경우랑 동일인이 출원한 경우도 또 달라요. 뭔가 되게 케이스가 나올 게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사례 문제로 나왔을 때 좀 주의하시라고 항상 강조를 드렸던 건데 좀 대비를 못 하셨으면은 좀 풀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대비가 되어 있으셨다면 뭐 12점만이 아니라 20점 분량으로도 쓸 수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길게 검토해주고 일단 동일인간의 선출원주의가 적용이 되는지 검토해주고 협의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고 이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검토해주고 35조 1항의 주 객시 요건을 만족하는지도 좀 풍부하게 검토해주고 된다면은 48조 2항에 따른 보정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검토해주고 그리고 결론으로 등록받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가주시면 되니까 논점을 알고 계셨다면은 뭐 어렵지 않을 법한 문제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문제 4번까지 다 풀어보았네요. 네. 뭔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잘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저는 문제를 좀 풀어봤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 뭐 어디 출제위원님께 뭐 검토받은 부분도 아니고 하니 일단 뭐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는 저 초반에 앞에 메일 주소 적혀져 있었죠. 거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특강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그냥 이 전체 시험에 대한 총평만이 아니라 그리고 뭐 이 시험이 뭐 어려웠다 쉬웠다 뭐 논점이 뭐였다 뭐 이 정도에서 그칠 거였으면은 뭐 이렇게 특강을 준비하진 않았을 것 같고 이렇게 논점이 있었을 때 그냥 그 논점을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충 적어도 뭐 패스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뭐 타과목, 특허상표, 뭐 민사소송법이나 혹은 뭐 디보에서도 조금 더 고득점을 받고 싶으시다면은 그냥 논점을 막 적는 게 아니라 조금 뭔가 논리적으로 보이게끔 좀 답안 스킬도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진 거였고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실 때 천천히 한번 더 보시면서 똑같은 논점이라도 이런 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면은 조금 더 풍부하게 작성할 수 있겠구나. 조금 몇 마디라도 더 해줄 수 있고 다른 사람이랑 조금 차별점이 될 수 있겠구나.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험 보시느라 고생 굉장히 많으셨고 이제 8월이고 9월, 10월, 11월까지 또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또 굉장히 길잖아요. 그거를 또 저도 백수 생활을 하면서 기다렸다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얼마나 고되다라는 걸 또 잘 알고 있어요. 그래도 일단 가장 당부드리는 것은 일단 시험이 끝났으니 최소한 8월 정도는 좀 푹 쉬시고 뭔가 시작하시더라도 한 9월 정도부터 뭐 이제 삼시가 되시는 분들은 뭐 11월까지 그냥 푹 쉬셨으면 좋겠고 이제 기대기 되시는 분들은 최소 8월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쉬시는 것을 당부드립니다. 뭐 추천이 아니고 만약에 제 지인이라면 그냥 8월은 쉬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또 에너지를 낼 수가 있으니까 8월 정도는 푹 쉬시고 아직 여름 안 끝났으니까 좀 시원한 곳도 좀 놀러 가시고 8월 정도는 좀 그렇게 리프레시 하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문제에 대한 질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 연락 주시고 그러면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